이 금방이다. 거적대기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쑤셔라.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라. 예! 비 오는 밤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마패와 함께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지아이 달수는 본능적으로 사내와 함께 집단에 몸을 숨겼습니다. 날이 조금만 버티대요. 곧이어 요란한 발소리들과 함께 살수들의 시퍼런 칼끝이 사내와 아이가 숨어있는 거적대기를 걷어 젖히는데 과연 아이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마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빈민촌 어귀에는 냄새가 먼저 당도했습니다. 썩은 집더미와 오래된 땀내, 거기에 뒤섞인 핏빛이 젖은 흙 위로 길게 번져 있었어요. 남자는 거의 기다시피 담벼락에 짚으며 쓰러졌습니다. 숨은 있었지만 더 이상 멀리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적대기 더미 사이에서 눈 하나가 빼꼼히 열렸어요. 때묻고 삐쩍 마른 소년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쓰러진 남자의 품속을 향하더니 아주 잠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달수였어요. 달수는 이 빈민촌에서 태어나 이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아비도 어미도 없이 거지 무리 사이에서 구걸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아이였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 바보 거지 녀석은 오늘도 침이나 흘리고 있네. 달수는 말을 할 때마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혀가 아랫입 천장에 짧게 붙어 제대로 떨어지질 않아서 무슨 말을 해도 뭉개지고 흘러내렸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흉내를 내며 쫓아다녔고 어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달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수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품 안쪽으로 달수의 시선이 다시 한번 향했어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둥근 쇠조각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반쯤 씻긴 그 쇠조각에는 작고 선명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달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임금이 내린 마패를 품에 품고 이 빈민촌 흙바닥에 쓰러진 사람. 달수는 빠르게 주위를 훑었어요. 저 멀리 마을 입구 쪽에서 횃불 두 개가 어둠 속을 헤치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아직은 멀었지만 그리 멀지도 않았어요. 달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덮고 자던 거적대기를 들어 올리고 쓰러진 남자를 끌어당겼어요. 힘 붙였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자의 몸 위로 집더미를 끌어모아 덮고 달수 자신도 그 옆에 찰싹 달라붙어 웅크렸습니다. 거적대기가 두 사람을 덮었어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 동네 샅샅이 뒤져라. 달아나 봤자 이 근방이다. 굵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횃불이 빈민촌 안으로 들어섰어요. 남정네들이 발로 문을 걷어차고 잠든 거지들을 발로 걷어차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수가 덮인 거적대기 위로도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으악, 아야야, 아파요, 살려두세요. 거적대기가 걷어졌습니다. 횃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침을 질질 흘리며 우상이 된 작고 더러운 소년 하나뿐이었어요. 달수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헤엄쳤고 입에서는 어눌한 소리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죠.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두세요. 제발 때리려면 한 푼이라도 주고 때리대요. 추격자 중 하나가 코를 막으며 물러섰습니다. 에이, 바보 거지 새끼네. 가자. 횃불이 멀어졌습니다. 달수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빈민촌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달수는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방이 고요해졌을 때 달수는 천천히 거적대기를 꺼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달수는 남자의 옷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어요. 옆구리 아래쪽으로 칼에 찔린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피가 멈추질 않았죠. 달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뜬 눈은 조금 전과는 달랐어요. 아무도 그 눈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빈민촌 사람들도 마을 아이들도 달수를 향해 돌을 던지던 장정들도 수가 혼자일 때 아무도 없다고 확신할 때만 잠깐씩 열리는 그 눈은 서늘하고 고요하고 무서우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달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왼손 검지로 남자의 옆구리 바로 옆 오목한 지점을 찾아 꾹 눌렀습니다.
오른손은 허벅지 안쪽에 굵은 혈줄기 위를 짚었어요. 달수는 폐가 구석에 숨겨둔 낡은 천 보따리에서 마른 쑥잎과 비비추 뿌리를 꺼내어 손바닥으로 으깨 상처 위에 눌러 덮었습니다. 그 낡은 보따리 안에는 쑥잎과 약재들 사이에 달고 달아 표지가 반쯤 뜯어진 책 한 권이 끼어 있었어요. 누군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 것을 달수가 주워온 의서였습니다. 글자를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달수는 혼자 그것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았고 2번 읽은 것은 몸이 기억했죠. 피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어요. 가만히 겠대요. 남자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침을 흘리던 소년의 손이 자신의 혈자리를 정확히 짚고 있다는 것을, 그 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설소대 단축이구나.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 같았어요.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저 아이처럼 말을 할 때마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빈민촌 골목에서 욕을 먹고 돌을 맞고 밥 소리를 들으며 자랐죠. 그것이 끊어진 뒤에야 비로소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저 아이의 혀가 짧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귀가 좁은 것이라는 걸. 달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달수의 눈이 아주 찰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이내 다시 딴청을 부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어요. 이 소녀는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남자는 입가에 희미하게 무언가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물처럼 빠져갔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자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죠. 어둠 속에서 달수는 밤새 남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튿날 새벽 달수는 빈민촌 뒷골목에서 낡은 손수레 하나를 끌고 왔어요. 바퀴 하나가 반쯤 깨져 있어서 끌 때마다 덜커덩거렸지만 달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자를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위에 집더미를 덮었어요. 집더미를 싸는 솜씨가 제법이어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흠흠, 흐음. 달수는 수레를 끌며 혀 짧은 소리로 흥얼거렸어요. 이른 아침 장터 골목을 지나는 거지 소년과 낡은 집수레. 지나는 사람들은 흘깃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보 달수가 또 뭘 주워 나르는구나. 그뿐이었죠.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과 기울어진 처마, 자풀이 허리까지 올라온 마당. 달수는 그곳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수가 가끔 혼자 오는 곳이었죠. 남자를 폐가 안쪽 방에 눕혔습니다. 달수는 그날부터 매일 마을로 내려가 동냥을 했어요. 받아온 것들 중에서 쓸만한 약재를 골라 챙겼습니다. 쑥, 찔레뿌리, 말린 도라지, 가끔은 누군가 버린 생강 껍질. 그것들을 달수가 직접 다리고 갈아서 남자에게 먹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 남자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수는 잠깐 남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달두입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빈민촌에서 달수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준 어른은 처음이었죠. 이세한이다. 남자가 말했어요.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달수의 머릿속 가장 선명한 자리에 새겨졌어요. 이세한. 마패를 품에 품고 살수단에게 쫓기던 어사. 그 이름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달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동행이었죠. 이세한의 병이 다 낫기도 전에 달수는 이미 다음 막을 짜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관아 쪽에서 말 탄 놈이 똘똘이 들락날락했고요. 한 놈은 뚜홍색 안감에 발목에 무명끈을 묶어두고 다른 놈은 매번 올 때마다 뚫은 쪽 장화가 바뀌었고요. 그리 또 오늘 아침에 관아 뒷문에서 곡두 짐을 싣고 나온 뚫의 바퀴 자국이 뚜홍 모래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고요. 짐이 꽤 무거웠더니
두 사람이 지고 날랐두 것이고 향두는 남쪽 창두 방향이었두요. 이세아는 말없이 달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혀 짧은 소리가 섞여 발음이 뭉개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뭉개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아의 동태, 수상한 자들의 생김새와 특징, 이동 경로와 방향, 짐의 무게를 발자국으로 유추한 것까지. 달수는 본 것을 그대로 읊었을 뿐이지만 그 정보들은 이미 정연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세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달수야. 예. 날이. 내가 본 두레박줄 색깔이 그제 아침과 오늘 아침이 달랐다고 했지. 네. 그제는 파란색 끈이었고요. 오늘은 잿빛이었고요. 그게 왜 다른지 생각해 보았느냐. 달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두레박줄이 마르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그제 잿빛줄을 파란색 물통에 담갔으면 오늘 건져내어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바꾼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감추기 위해 색을 들인 거였소. 이세아는 조용히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이 아이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침을 흘리는 발음과 때 묻은 얼굴과 누더기 옷 때문에. 하지만 이세안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보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기억한 것을 모두 연결하고 연결된 것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아이였어요. 달수야,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겠느냐. 달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들어 이세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 속에 무언가가 고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본 적 없는 것에 대한 낯섦 같은 것이었죠. 진심으로 대해주는 어른의 눈빛이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수는 낮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을 내밀고 여느 때처럼 침을 흘리고 여느 때처럼 발음이 새어나왔어요. 사람들은 동전 한 잎을 내던지거나 손을 휘휘 저으며 쫓았습니다. 달수는 쫓기면서도 그 자리를 쉽게 뜨지 않았어요. 근처 난전에 쪼그리고 앉아 해를 쬐며 졸기나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졸지 않았어요. 아, 요번에 관아에서 또 곡식 가져갔다 그래. 구율미라고 풀어야 할 것을 창고에 틀어막아 놨으니. 쉿, 그런 소리를 어디서. 조대감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에이, 그게 무슨. 조대감이 뭘 어쩌겠어. 지 편 다 박아놨는데. 관찰사고 뭐고 다 지 사람이라잖아. 달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두 상인은 달수를 한번 흘끔 보더니 다시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바보 거지 앞에서 조심할 것이 무엇냐는 듯이요. 그나저나 저번에 북쪽 마을 사람들 25명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야반도주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냥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모르면 모르는 거지. 뭘 그리 캐고 다녀. 잡혀가. 달수의 귀가 아주 조금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입이 가벼워졌어요. 경계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조대감의 이름을 입에 담고 관아의 내부 사정을 떠들고 밤중에 목격한 수상한 행렬들을 친구에게 늘어놓았습니다. 달수는 그 모든 말을 들었어요. 빠뜨리지 않고 뒤섞지 않고 순서대로. 저작거리에서 오간 말들은 달수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느 쪽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는 이야기, 밤에 짐을 실은 배가 포구를 떠났다는 이야기, 관아 행수가 요즘 비단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작고 사소한 조각들이었어요. 하지만 달수에게는 사소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달수는 폐가로 돌아갔어요. 이세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빠짐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새어나왔지만 이세안은 한 번도 되묻지 않았어요. 다 들을 때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달수의 말이 끝났을 때 이세안은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을 천천히 쥐었어요. 달수야,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일이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달수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이세안도 모르는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달수가 폐가로 가져온 것들은 볼품 없었습니다. 관아 뒷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찢어진 문서 조각들, 장터 바닥에 버려진 포대 귀퉁이, 그리고 달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수십 개의 목소리들이었어요.
달수는 문서 조각들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찢겨나가고 물에 젖어 번진 것들이었어요. 글자 몇 개만 남은 것도 있었고 숫자 한 줄만 익힐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쓸모없는 쓰레기였죠. 그러나 달수는 그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마치 원래 한 장이었던 것처럼 순서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이세아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쪽은 물량 기록이에요. 글자 모양이 이쪽 조각이랑 이어집고요. 그리고 이 숫자는 사흘 전에 장터 곡식 상인이 입으로 떠든 물량이랑 맞지 않아요. 관아에 들어온 물량과 나간 물량 사이에 이만큼이 없어졌도요. 달수가 바닥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썼습니다. 이세한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 차이가 어디로 갔다고 보느냐. 포구요. 달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름마다 밤에 포구에서 배가 떠났어요. 저는 2번 봤어요. 그 배에 짐을 싣는 사람들은 관아 행수의 부하들이었어요. 낮에 표식이 없는 짐들이었고 방향은 항상 서쪽이었어요. 이세한이 천천히 물었어요. 짐이 무엇이었는지 보았느냐. 달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세한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폐가 안에 바람 한 점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달수는 계속 말했어요. 낮고 또렷하게 발음이 새어나오는 것에 아랑곳 없이. 북쪽 마을에서 사라진 25명, 포대에 쌓인 채 배에 실리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장터 노인의 이야기, 관아 뒷문에서 밤중에 목격된 포박된 사람들의 행렬. 달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이었습니다. 이세아는 달수가 말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난 뒤 한참 만에 이세한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감이 흉년의 구휼미를 빼돌리고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있다. 달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세한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까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이미 충분한 영모다. 달수는 바닥에 펼쳐진 문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찢어지고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달수의 손끝에서 맞춰진 그것들은 이제 한 사람의 죄목을 온전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언제 움직일 것입니까요? 달수가 물었어요. 이세아는 대답 대신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무게였습니다. 달수야, 이제부터는 위험하다. 달수는 이세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위험했도요. 나리. 이세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다음 수를 짰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이 고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조대감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밑이 부러졌으며 밤중에 행수를 불러 문을 걸어 잠그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사흘 뒤 낯선 사람이 고을에 들어왔습니다. 행색이 번듯했어요. 말 한 필에 수행원 둘을 거느리고 객주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잡았습니다. 굴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분이라는 둥, 관아에서 나온 사람이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는 둥. 그러나 달수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가짜였어요. 신발 뒤축이 너무 깨끗했어요. 한양에서 이 고을까지 오려면 닷새는 좋게 걸리는데 흙 한 점 묻지 않은 뒤축을 가진 사람이 먼 길을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행원 중 하나가 달수가 이전에 관아 뒷문 근처에서 본 얼굴이었죠. 달수는 그날 저녁 폐가로 달려갔어요. 이세한에게 보고를 마치고 달수는 다음 날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침을 흘리고 손을 내밀며 돌아다니다가 가짜 어사가 묵고 있는 객주집 근처에서 어물어물 서성였어요. 가짜 어사가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음이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중얼중얼 혼자 말을 하는 척하면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근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짜 어사가 달수를 내려보았어요. 거지야, 이 근방에 수상한 사람 없더냐? 한 양주마. 달수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돈을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것처럼요. 있어요. 뒤쪽에 두상한 사람 있두요. 어디냐? 있었두. 저쪽에 수상한 사람 있두요.
저쪽 방앗간이에 또 밤마다 이상한 사람이 왔두요. 말도 없이 그냥 왔두요. 키가 훤칠한 남자 2명이에 또 어제는 보따리도 들고 왔두요. 가짜 어사가 수행원에게 눈짓을 했어요. 달수는 동전을 받아 쥐고 신이 난 것처럼 뛰어갔습니다. 그날 밤 조대감의 수와 6이 방앗간을 에워쌌어요.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봉변을 당할까봐 달수가 미리 방앗간 뒤편에 다른 거지 아이를 보내두었죠.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외갓집에 다녀왔습니다. 허탕을 친수 아들이 돌아갔어요. 그 사이 이세아는 반대쪽 포구 근처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조대감의 수사망이 방앗간 쪽으로 쏠려 있는 동안 이세아는 뱃사람들에게서 배의 항로를 알아냈어요. 밀무역선이 드나드는 포구의 위치와 선주 이름, 그리고 다음 추락 날짜까지. 다음 날 아침 폐가에 돌아온 이세안이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배가 뜬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추랑 전날 밤이었어요. 달수는 거지 아이 셋을 불러 모았습니다. 빈민촌에서 달수를 따르는 아이들이었어요. 달수가 동량을 나눠주고 추운 날 자리를 양보해주고 장터에서 맞으려 할 때 대신 욕바디가 되어 주던 달수를 믿는 아이들이었죠. 달수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배에 탈 것이라고.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너희는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됐고 이렇게 짐 싣는 척하면서 넣어두면 아무도 모르고 배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나오면 돼.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달수 형, 거기 내려가서 뭐해? 달수는 잠깐 입가에 무언가를 올렸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구멍을 뚫을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포구에는 짐꾼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밀무역선 2척의 짐을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항아리들이 줄지어 실렸어요. 항아리 여러 개에는 달수와 아이들이 들어 있었어요. 숨을 참고 몸을 웅크리고 삐걱거리는 배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항아리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꾼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달수가 먼저 항아리 뚜껑을 밀어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배의 밑바닥이었어요. 물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달수는 주위를 살피고 아이들을 꺼냈어요. 아이들은 달수의 눈짓에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배 밑바닥 여기저기에는 판자 틈새를 메운 진흙과 짚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틈새들을 손으로 더듬으며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틈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아이들도 달수의 방식을 따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손을 놀렸어요. 진흙과 짚이 빠져나온 자리에는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아직 물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가 바다로 나가 물살이 압력을 가하기 전까지는. 다 빼내고 나서 달수는 아이들을 이끌고 다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에서 빠져나온 것은 물을 통해서였어요. 배 밑바닥 가장자리에 판자 하나가 느슨하게 걸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달수가 미리 확인해 둔 자리였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들어가 배 밑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아이 모두 젖은 채로 포구 갯바위 위에 올라섰어요. 달수는 뒤를 돌아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멀쩡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알았어요. 내일 저 배가 먼 바다로 나가는 순간 물살이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말이죠. 달수는 아이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출항은 이른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달수는 폐가 담장 위에 올라앉아 먼 포구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갈매기가 울고 포구가 서서히 활길을 뛰어가는 것만 보였죠. 그러나 점심나절이 지날 무렵 포구 쪽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어요. 배에 2척이 모두 가라앉았다고 했죠. 달수는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포구를 벗어나자마자 배 밑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고 안에 쉬었던 짐들이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가라앉은 곳이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선원들은
모두 헤엄쳐 나왔지만 짐은 건지지 못했다고 했어요. 달수는 침을 흘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하, 성공했구요.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이었어요. 관아 쪽에서는 그날 오후 내내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조대감이 행수를 불러들여 호통을 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짐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고 배를 점검하지 않은 선주의 잘못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누구도 달수를 의심할 수 없었어요. 낡은 배가 물이 들어차 가라앉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달수는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이세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대감의 이번 추앙에 은자로만 따지면 수천 냥이 들어가 있었다. 그것이 전부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세안은 달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끝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세안의 얼굴은 마냥 밝지 않았어요. 자금줄이 막혔다. 조대감은 지금 극도로 궁지에 몰려 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달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손이 거칠어지죠. 그렇다. 이세안이 말을 잇기 전에 달수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잡히면 그것이 디노입니다. 나리. 이세안의 눈이 달수에게 향했습니다. 달수는 담담하게 이세안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관하로 끌려 들어가면 나리께서 관군을 이끌고 들어오대요. 제가 신호하기 전에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세안은 달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각오를 다 하고 있었어요. 달수야, 나리, 겁 안 나요. 저는 원래 바보 거지잖아요. 달수가 희죽 웃었습니다. 이세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달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잡히지 말아라. 노력할게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어요.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한편 조대감의 눈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자금줄이 막힌 뒤 관아에는 찬 기운이 돌았어요. 행수는 얼굴이 반쪽이 됐고 조대감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흑사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출신도 알 수 없는 사내였습니다. 말이 없고 웃음이 없고 눈이 언제나 무언가를 쫓는 짐승 같았죠. 흑사는 사흘 동안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장터를 걷고 포구를 걷고 빈민촌 골목을 걸었어요. 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흑사를 알아챘어요.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장터 귀퉁이에 앉아있던 달수의 멱살을 흑사의 손이 낚아챘어요. 달수는 즉시 눈의 초점을 흐트리고 입을 벌려 울상을 지었습니다. 으앙, 살려두세요. 조용히 해라. 흑사는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수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달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짜내고 몸을 덜덜 떨고 혀 짧은 소리로 애원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흑사는 달수를 놓지 않았어요. 배가 가라앉던 날 포구 갯바위에서 젖은 아이들을 봤다. 달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내 또래였다. 그리고 며칠 전 방앗간 근처에서 뛰어간 것도 내 또래 아이였지. 그리고 그 바보 소리를 내는 녀석이 한 번도 같은 자리에서 잔 적이 없더군. 흑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바보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달수는 멱살이 잡힌 채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발버둥을 쳤지만 흑사의 손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바보 거지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끌려가면서 딱 한 번 빈민촌 방향을 눈으로 훑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거지 아이 하나가 달수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 아이는 폐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수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문이 달수를 향해 열렸습니다. 관아 안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낮에 소란이 가라앉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횃불이 2개 켜져 있었고 행수 하나가 구석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흑사는 달수를 끌고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렸어요. 돌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달수는 덜덜 떨었어요. 손도 떨리고 어깨도 떨리고 입술도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콧물도 함께였죠. 누가 보더라도 겁에 질린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흑사조차 달수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만큼이었어요. 얼마 뒤 문이 열렸습니다. 조대감이 들어왔어요.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습니다. 허리춤에 두른 비단띠와 기름진 얼굴이 이 고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것처럼요. 그는 달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그 아이냐? 흑사가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조대감은 달수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달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며 더 크게 흑흑거려서요. 두려워요. 살려두세요. 뚜는 아무것도 못 두는데요. 저는 바보예요. 조대감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바보 거지를 끌고 왔단 말이야. 그는 흑사를 향해 눈을 돌렸어요. 확실하냐?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필시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조대감은 달수를 한 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때 묻은 얼굴과 누더기 옷, 콧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흐느끼는 꼬락서니. 그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세워둬라. 내 볼일 좀 보다가 나중에 처리하지. 조대감은 달수를 등지고 안쪽 대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달수는 두 손이 등 뒤에 묶인 채 기둥 옆에 세워졌어요. 흑사와 해수가 양쪽에 버텼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훌쩍거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달수의 두 눈은 조용했어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청 안쪽에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수의 두 귀가 열렸어요. 조대감은 상석에 앉아 수화셋을 앞에 두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청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소리가 마당까지 닿았습니다. 묶인 채로 기둥에 기댄 달수에게까지 또렷하게. 이번 일은 서둘러야 한다. 자금이 막혔으니 다음 배는 2배로 채워보내야 해. 수하 중 하나가 말했어요. 창고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곡식이 부족하면 구율장부와 맞지 않습니다. 장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보다 사람이 문제야. 북쪽 새 마을에서 끌어모은 것이 아직 모자라. 동쪽 갯마을 쪽도 손을 써라. 달수의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조대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구율미 숨겨둔 것은 아직 손대지 마라. 북문 밖오리 느티나무 우물 옆인 창고다. 자물쇠 번호는 내가 직접 아는 사람만 쓴다. 다음 달 보름 전에 한꺼번에 빼낸다. 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북문 밖오리 느티나무 우물 빈 창고 자물쇠 다음 달 보름 머릿속에 새겨졌어요.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말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까지 함께. 그리고 미란 계획은 다시 짠다. 이번엔 배를 2척 더 쓴다. 날짜는 다음 달 14날 자정 남포 포구다. 은자는 3,200냥이고 절반은 선불, 나머지는 도착 확인 후에 준다. 달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다음 달 14날 자정 남포 포구 은자 3,200냥 절반 선불. 조대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자리를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당의 그 아이. 발걸음 소리가 대청 문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증거도 없고 바보거지라도 이런 데 두면 꼬리가 길어져. 오늘 밤 안에 처리해라. 달수는 눈을 떴습니다. 마당 쪽으로 문이 열렸어요. 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수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흑사가 칼집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대감은 달수를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데려가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시오. 목이 터질 듯한 외침이었어요. 어눌하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밤 공기를 가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조대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시끄럽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이 산산조각나며 열렸어요. 문짝이 마당 안으로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관군 20명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횃불이 마당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이세한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하들이 칼을 뽑았지만 이미 관군이 사방을 에워싼 뒤였습니다. 흑사가 달수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관군 둘이 그 앞을 막아섰어요. 이세한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대감은 마패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거 어사 나리께서 친히 행차를 하셨구만. 반갑소. 그런데 이리 부수고 들어올 것까지야 있었겠소. 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세한이 멈추었습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조대감이 웃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 들이밀 작정이오. 나는 이 고을을 10년간 다스린 사람이오. 어디 한번 내놓아 보시오. 이세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수를 바라보았어요. 달수는 묶인 손을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관군이 다가와 밧줄을 잘라주었어요. 달수는 두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조대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대감이 달수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바보 거지가 증거란 말이오? 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북문 밖골이 느티나무 우물 옆인 창고에 구휼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달 보름 전에 한꺼번에 빼낼 계획이었어요. 조대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달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란 계획은 다음 달 열사한날 자정 남포 포구입니다. 배 두 척을 추가로 쓰고 은자 3,200냥 절반은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도착 확인 뒤에 지급하기로 했소요. 북문창고 자물쇠는 조대감께서 직접 아는 사람만 쓴다고 하셨소요. 달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이었습니다. 동쪽 갯마을에도 사람을 끌어모으라고 지시했소요. 북쪽 세 마을에서 끌어온 것이 모자라다 하셨소요. 오늘 밤 회각에 모두 배석한 사람은 행수두리와 바깥에 선 수하 둘이었소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감은 달수를 바라보았어요. 달수는 조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새어나왔어요. 혀가 아랫입 천장을 떠나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안에 담긴 내용은 오늘 대청 안에서 조대감이 직접 한 말들이었어요. 숫자 하나, 지명 하나, 날짜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조대감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조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조대감의 수하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사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관군 셋에게 제압되어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이세한이 천천히 조대감 앞에 섰습니다. 조대감, 왕명으로 지금 당장 포박한다. 밤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어요. 달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조대감을 보면서도 통쾌하다거나 후련하다거나 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고을의 하늘을 덮어온 것이 무너지는 것을요. 날이 밝았습니다. 조대감 일당은 포박되어 호송수레에 실렸어요. 북문 밖 느티나무 우물 옆인 창고에서는 달수의 말 그대로 구휼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창고 앞에 모여 서로 얼굴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달수는 멀찍이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세한이 달수의 옆에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세한이었습니다. 달수야. 예. 나리. 한 가지 더 해줄 것이 있다. 달수가 이세한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세한은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펴 보였어요. 달수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달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설소대를 끊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달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달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달수를 무시받게 했고, 달수를 바보 거지로 살게 했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달수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두렵기는 하죠. 이세한이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달수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봄이 오기 직전의 하늘이었죠. 네, 사흘 뒤 명희가 폐가에 찾아왔습니다. 달수는 방 안에 반듯하게 누웠어요. 이세한이 달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도침을 꺼냈어요. 달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천장에 나뭇결이 보였습니다. 기울어진 석가래 하나, 그 위에 얹힌 낡은 기와장 하나가 보였어요. 도침이 움직였습니다. 달수의 손이 이세한의 손을 꽉 쥐었어요. 짧은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달수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반이 낯설었어요. 혀가 달랐습니다. 아직 붓기가 남아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혀를 움직여보면 전과 달랐어요. 무언가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세한은 달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닷새 뒤 이세한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폐가 마당에는 서책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이세한이 한양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경서와 사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의서 몇 권이 함께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은자였어요. 달수는 마당에 서서 이세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세한은 달수 앞에 무릎을 낮추었어요. 어른이 아이 앞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그것이 낯설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달수야. 훗날 내 비상한 뜻을 분기에 그 짧은 혀가 족쇄가 될 터였다. 이세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내 진짜 목소리를 내거라. 달수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아직 붓기가 남아 있어서 목소리가 목에 갇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달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리. 달수의 발음은 정확했으나 입 밖으로 소리는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곧이어 이세한은 일어섰어요. 말에 올랐습니다. 달수는 폐가 담장 밖에 서서 이세한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말발굽 소리가 흘길 위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길이 꺾이는 곳에서 이세한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달수도 그 자리에서 이세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달수는 한동안 그 길을 바라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책 더미 위에 올려놓은 은자 상자 뚜껑이 들렸다가 내려앉았어요. 달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서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한양의 한적한 골목 안쪽에는 조용한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 안으로 복사꽃이 막 피어오르는 중이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요. 이세한은 마루 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다시 한양으로 올라온 뒤 이세한은 관직을 내려놓고 서당을 열었어요. 대쪽 같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이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관아의 자리보다 더 바르게 세상에 쓰이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세한은 눈을 뜨고 마루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당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목소리였으나 또렷하고 기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어떤 결, 어떤 리듬이 이세한의 손을 멈추고 몇 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세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날이 소인 달수 장원급제하여 인사 올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옥색 도포가 깔끔하게 여며져 있었어요. 어사화가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때묻고 삐쩍 말랐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볼에살이 붓고 등이 곧게 펴졌고 눈은 여전히 그 눈이었습니다. 서늘하고 고요하고 무서우리만치 또렷한 눈. 그러나 지금 그 눈에는 예전에 없던 것이 하나 더 담겨 있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세한은 마루에서 내려서지 못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세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수가 다시 말했어요.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리. 목소리가 새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도 한 음절도 어디로도 새어나가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로 달수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었습니다. 비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으며 버텼는지는 달수만 알았어요.
이세한이 마루에서 내려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달수 앞에 선 이세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수를 바라보았어요. 그 바보 거지 소년이 그 폐가에서 자신의 혀를 짚어주던 작은 손이 지금 이 청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한이 손을 들어 달수의 어사화를 가볍게 바로잡아 주었어요. 잘 왔다.